8장 작물화에 적합한 식물의 식별과 성패 원인. 야생식물의 작물화 문제. 우리는 몇몇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야생식물들을 재배하기 시작했는지 살펴보았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물론이고 그들의 역사적 입지까지 뜻밖의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의문들로 돌아가 보자. 캘리포니아, 유럽, 온대와 오스트레일리아, 적도 이남 아프리카와 같이 비옥하고 매우 적합한 지역에서 왜 농업이 독립적으로 시작되지 못했을까? 그리고 독립적으로 농업이 시작된 지역 중에서도 어째서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서로 대조적인 두 가지 설명이 얼른 떠오른다. 각 지역 사람들이 또는 각 지역에 있는 야생식물이 문제였다는 설명이다. 한편으로 지구상에는 물이 적당히 있는 온대나 열대지방이라면 거의 어디나 작물화에 적합한 야생식물 중이 충분히 있게 마련이다. 이 경우 그중 일부 지역에서 농업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곳 사람들의 문화적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지구상에서 웬만큼 넓은 지역이라면 그 속에는 작물화로 이어지는 각종 실험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부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적당한 야생식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대형 야생 포유류의 가축화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해당 동물 종의 수가 식물에 비해 훨씬 적으므로 비교적 해결하기 쉽다. 가축화 후보 중에 종으로 간주할 수 있는 대형 포유류, 즉 초식성이나 잡식성의 대형 야생 육서 포유류는 세계적으로 148종에 불과하다. 어느 특정한 포유류가 가축화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요인도 몇 가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지역의 대형 포유류를 모두 살펴보는 1.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포유류가 가축되지 못한 이유가 각 지역 사람들 탓이 아니라 적합한 야생종이 없었기 때문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일도 간단하다. 그러나 이 접근 방법을 식물에 적용하기에는 훨씬 더 어렵다. 지상식물 중에서 가장 많고 또 작물화된 야생식물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야생종자식물 종이 너무 자그마치 20만 종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야생식물 종을 모두 검토해 그 중에서 작물화할 수 있는 것이 몇 족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설령 캘리포니아와 같은 한 지역에 속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자발적 식량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들. 종자식물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사람들은 지구상에 야생식물이 그렇게 많다니 기후만 적당하다면 언제든지 농작물을 개발할 만한 후보종이 차고 넘쳤을 거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야생식물 대부분은 몇 가지 명백한 이유 때문에 해당 작물화에 적합하지 않았다. 즉 목질로 이루어져 있고 먹을 수 있는 열매도 열리지 않고 잎이나 뿌리도 먹지 못하는 경우다. 총 20만 종의 야생식물 중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수천 종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 다소나마 현재까지 작물화된 것은 고작 수백 종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몇백 가지 농작물도 대부분은 우리 식단을 약간 보완한 정도일 뿐 그것만으로 문명의 발생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했다. 현대 세계에서 우리 농작물을 통틀어 연평균 총 생산량의 80%를 책임지는 농작물은 겨우 12종에 불과하다. 그 12종의 곡물로는 밀, 옥수수, 벼, 보리, 수수, 콩류로는 메주콩, 뿌리 또는 덩어리 줄기 작물로는 감자, 마니오크, 고구마, 설탕 공급원로는 사탕수수와 사탕무, 과일로는 바나나가 있다. 그
그 중에서 곡류만 따지더라도 전 세계 인류가 소비하는 총 열량의 절반을 묻는다. 세계적으로 주요 농작물이 그렇게 소수에 불과하고 그 모두가 수천 년 전 이미 작물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세계의 많은 지역의 가능성이 탁월한 토종 야생식물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현대에 와서도 새로 작물화된 주요 식량식물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만 보아도 유용한 야생식물은 이미 고대인이 거의 빠짐없이 살펴보았고 그중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모조리 작물화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야생식물을 작물화하지 못한 몇몇 경우는 아직도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가장 어이없는 사실은 어떤 지역에서는 작물화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식물들의 경우다. 여기서 우리는 그 야생식물을 유용한 농작물로 개발하는 일이 실제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 야생종이 다른 지역에서는 작물화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 알쏭달쏭한 문제의 전형적인 예는 아프리카에서 발견된다. 중요한 식물인 수수는 아프리카의 사헬지대, 구체적으로는 사하라 사막 바로 남쪽에서 작물화되었다. 야생수수는 남쪽으로 아프리카까지 자생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반토종 농경민들의 적도 이북 아프리카의 농작물을 모두 들여올 때까지 남아프리카에서는 수수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식물도 작물화되지 못했다. 남아프리카 원주민은 왜 자력으로 수수를 작물하지 않았을까? 그에 못지않게 의문이 생기는 경우는 사람들이 서유럽과 북아프리카에 자생하던 아마와 발칸 반도 남부에 자생하던 외톨미를 작물화하지 않은 점이다. 이 두 식물은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제일 먼저 작물화된 열종의 농작물에 포함되므로 모든 야생식물 중에서도 아마 작물화하기가 가장 쉬운 식물이었을 것이다. 그 식물들이 자생하던 비옥한 초승달지대 바깥 지역들은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식량 생산용 동식물들이 유입되자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식물들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 지역 사람들은 어째서 스스로 그 두 가지 작물 재배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가장 먼저 작물화된 과일 내종은 모두 그것이 처음 작물화된 것으로 보이는 지중해 동부에서 훨씬 먼 곳까지 자생하고 있었다. 올리브, 포도, 무화과는 서쪽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서북 아프리카까지 분포했고 대추 야채는 북아프리카 전역과 아라비아까지 뻗어나갔다. 이 네종은 야생 과일 중에서도 작물화가 가장 쉬웠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비옥한 초승달지대 바깥 사람들은 어째서 그것들을 작물화하지 못하고 지중해 동부에서 이미 작물화해 농작물로 도입하고 나서야 비로소 재배하기 시작했을까? 그 밖에도 인상적인 사례들은 식량 생산이 자발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여러 지역으로 다른 곳에서 가까운 동종식물들이 작물화되었는데도 그 지역에서는 작물화하지 못한 야생종들이 있었던 것이다. 경우다. 예를 들면 학명이 올리아 유로피아인 올리브의 일종은 지중해 동부에서 작물화되었다. 올리브는 그 밖에도 열대 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아시아 남부,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등지에 약 40종이 더 있다. 그중 일부는 올리아 유로피아와 가까운 동종식물이지만 작물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 마찬가지로 야생포도와 야생과일, 사과도 각각 한 종만이 유라시아에 작물화되었다. 북아메리카에도 그 동종인 야생포도와 사과가 많아서 그중 일부는 현대에 와서 유럽산 야생사과를 개량할 목적으로 교배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아메리카 원주민은 이렇게 유용한 것이 분명한 포도와 사과를 자력으로 작물화하지 않았을까? 이 같은 예들은 끝도 없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식물의 작물화는 수렵 채집민이 한 가지 식물만 작물화하고 그 밖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유령 생활을 계속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북아메리카의 인디언 수렵 채집민이 정착해 야생 사과를 재배하기만 했다면 그것이 곧 기막힌 농작물로 진화했을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유랑형 수렵 채집민이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촌락에 정착해 사과 과수원을 가꾸기 시작하려면 먼저 가축과 작물화할 수 있는 야생 동식물이 많아서 정주용의 식량 생산 생활이 수렵 채집 생활에 대해 경쟁력을 가질 정도가 되어야 했다. 요컨대 어떤 한 지역의 전체 식물군에서 작물화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예를 들어 아메리카 원주민이 북아메리카의 사과를 작물화하지 못한 진짜 문제는 인디언이었을까 사과였을까?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 이제부터 독립적인 작물화의 중심지 중 서로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는 세 지역을 비교해보자. 앞에서도 보았듯이 그 셋 중 한 곳인 비옥한 초승달지대는 아마도 세계에서 식량 생산에 가장 앞섰던 중심지일 것이다. 그곳은 또한 현대 세계의 주요 농작물 몇 가지와 주요 가축 대부분이 발원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 밖의 두 지역은 뉴기니와 미국 동부다. 두 지역 다 토종 식물을 작물화하기 때문은 했지만 그 종류는 극히 적었다. 그중 세계적인 중요성을 갖게 된 곳은 한 군데뿐이었으므로 거기서 나온 식량으로는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와 같이 인간의 기술과 정치적 조직의 광범위한 발전을 말씀할 수 없었다. 이러한 비교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과연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식물군과 환경은 유기니와 미국 동부에 비해 명백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을까? 비옥한 초승달지대 식물군의 이점. 인류사에서 핵심적인 사실 한 가지는 비옥한 초승달지대 지도에서 그 대부분의 고지대가 초승달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 라고 알려진 서남아시아의 한 지역이 일찍부터 중요성을 띄었다는 점이다. 그 지역은 도시 문자 제국 그리고 우리가 좋든 싫든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발전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 모든 발전이 차례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인구가 조밀했고 잉여 식량을 비축할 수 있었으며 농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 형태로 시작된 식량 생산 덕분에 농경에 종사하지 않은 전문가들도 먹여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일어난 변화 중에서도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것은 바로 식량 생산이었다. 그러므로 현대 세계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째서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는 동식물의 가축과 작물화가 그렇게 빨랐느냐 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다행히 비옥한 초승달지대에는 농업의 발생과 관련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가장 이해할 수 있게 된 지역이다. 비옥한 초승달지대는 나 그 진근에서 작물화된 농작물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야생 조상식물이 밝혀졌다. 유전자와 염색체 연구로 각 야생식물과 농작물 간의 가까운 관계가 증명되었고 자생하는 분포지역과 작물화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들도 밝혀져 많은 경우에는 유전자 하나하나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러한 변화들은 지층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고고학적 기록에서 관찰할 수 있고
작물화의 대략적인 장소나 식물 시간도 알려져 있다. 물론 다른 지역, 특히 중국과 같은 곳에도 작물화가 빨리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이점이나 그 덕분에 개발된 농작물들을 훨씬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비옥한 초승달지대이다.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한 가지 이점은 그 지역의 겨울은 온난 다습하며 여름은 길고 덥고 건조한 이른바 지중해성 기후대에 속한다는 점이다. 그 같은 기후는 긴 건조기에도 살아남았다가 다시 비가 내리면 재빨리 재배할 수 있는 식물종을 선택한다.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많은 식물, 특히 공류와 콩류는 인간에게 유용한 방향으로 작용했다. 한 해살의 식물을 이어서 건조기가 오면 식물 자체는 말라 죽어버리는 것이다. 한 해살의 식물은 1년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초본의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다. 그 대신 큰 종자를 만드는 데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이 종자들은 건조기 또한 휴면기에 들어갔다가 비가 내리면 발화한다. 그러므로 한 해살의 식물은 너무나 관목처럼 먹을 수도 없는 목줄이나 섬유줄의 줄기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거의 없다. 특히 종자가 큰 한 해살의 공류와 콩류의 종자는 인간이 먹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현대의 주요 12종 작물의 6종이나 포함되어 있다. 그와 반대로 숲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창밖을 볼 때에는 식물종은 대개 나무나 골목이다. 그 대부분은 줄기를 먹을 수도 없거니와 먹을 수 있는 종자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도 훨씬 적다. 물론 다우지대의 숲에는 먹을 수 있는 큰 종자를 만드는 나무도 덜어 있지만, 이 종자들은 긴 건조기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다. 비옥한 초승달지대 식물군의 두 번째 이점은 그 야생 조상이 이미 풍부하고 생산성이 높았던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또 큰 군락을 이루어서 수렵 채집민도 금방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식물학자들은 1만 년 전에 수렵 채집민이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자생 군락지에서 종자를 채취하는 실험을 해보았다. 그 결과는 해마다 헥타르당 1톤에 가까운 종자를 수확할 수 있어서 겨우 1kcal의 노동력으로 자그마치 50kcal 열량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해마다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막대한 양의 야생 공류를 수확하고 그때부터 남은 기간은 비축한 식량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므로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일부 수렵채집민은 식물을 재배하기 전부터 이미 영구적인 촌락을 이루고 정착생활을 시작했던 것이다.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공유는 야생 상태에서도 그렇게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재배가 시작된 후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 장에서 이미 논의했듯이 중요한 변화, 자연적인 종자 분산 체계와 발화 억제물의 해체는 인간들이 그 종자를 밭에서 재배하기 시작하자 곧 신속하게 자동으로 일어났다. 우리가 먹는 밀과 보리의 야생 조상들은 이미 농작물과 거의 흡사했으므로 각각의 조상을 밝혀내는 일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종자가 큰 한 해살의 식물은 작물화가 쉬웠기 때문에 비옥한 초승달지대뿐 아니라 중국과 사헬에서도 가장 먼저 개발된 농작물이거나 아니면 그중 일부였다. 밀과 보리의 신속한 진화를 신대륙의 주요 공류인 옥수수의 경우와 비교해보자. 옥수수의 조상일지도 모르는 야생식물은 테오신트다. 꽃의 구조와 종자가 지금의 옥수수와는 너무 달라서 식물학자들 사이에서도 과연 이것이 옥수수의 조상인지에 대해 지금껏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테오신트는 식량으로서 수렵 채집민에게 별다른 매력이 없었을 것이다. 야생 상태에서 야생 밀에 비해 생산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또 종자는 거기서 진화한 옥수수보다 훨씬 조금 열렸고 그나마도
먹을 수 없는 딱딱한 껍질에 쌓여 있었다. 그러므로 테옵신트가 쓸모있는 농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생식 생태에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종자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그 돌 같은 껍질을 떼어버려야 했다. 고고학자들은 남북 아메리카에서 아주 조그마했던 고대 옥수수가 사람의 엄지손가락만큼 커지기까지 과연 몇백 년 또는 몇천 년의 농작물 개발이 필요했는지에 대해 지금도 활발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적어도 그 크기부터 현대의 크기에 이르기까지 다시 수천 년의 세월이 더 걸렸다는 것만은 명백한 듯하다. 밀과 보리의 눈에 띄는 장점과 테오신트의 문제점 사이의 이 대조적인 차이는 곧 신대륙 유라시아에서 인간 사회의 발전 양상이 서로 달라졌던 데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비옥한 소송딸지대 식물군의 세 번째 이점은 여기는 암수 한그루성 제꽃가루 바지 식물, 대개는 자화수분을 하지만 가끔은 타화수도 하는 식물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원래 대부분 야생식물은 원칙적으로 타화수분을 하는 암수 한그루 식물이거나 암수 두구 개체로 분리되어 있어서 수분하려면 다른 개체에 의존해야만 하는 식물이라는 사실을 돌이켜보자. 그와 같은 생식 생태는 초기 농경민들을 짜증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들이 어떤 생산적인 돌연변이 식물을 발견했더라도 그 식물의 흙은 곧 다른 개체와 교배함으로써 부모 식물에게서 물려받은 장점을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작물이 될 수 있었던 야생식물은 대부분 전체 식물군의 그 비율이 현저히 낮은 식물, 즉 자가습을 주로 하는 암수 한그루 식물이거나 무성식으로 번식하는, 예를 들면 뿌리를 통해 부모식물을 유전적으로 복제하는 식물이었다. 따라서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곧 식물군에서 암수 한그루형 제꽃가루바지 식물의 비율이 유난히 높다는 것은 초기 농경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일이었다. 그것은 곧 인간에게 편리한 생식 생태를 지닌 야생식물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 제꽃가루바지의 식물은 이따금 타화수분을 하기도 한다. 거기에서 새로운 변종들이 생겨 선택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도 초기 농경민들에게 편리했다. 그렇게 어쩌다가 일어난 타화수분 동일한 종에 속하는 개체끼리만이 아니라 서로 같지만 다른 종 사이에서 발생해 이종 간 접종을 만들어냈다.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제꽃가루 바지 식물 중 그렇게 생겨난 작종이 바로 현대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농작물인 빵밀이다.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최초로 작물화된 중요한 농작물 몇 종은 모두 제꽃가루 바지 식물이었다. 그리고 그 제꽃가루 바지 곡류 중 외톨밀, 에머밀, 보리 중 두 종류의 밀에는 단백질 함유량이 높다는 점 또 하나의 이점이 있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동아시아와 신대륙에서 각각 가장 중요한 곡류 농작물로 여겨지는 벼와 옥수수는 단백질 함량이 낮다는 것이 영양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서유라시아 중해성 기후대에 남다른 이점 이상에서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식물군이 최초의 농경민들에게 유리했던 점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다. 결국 그 지역 식물군에는 작물화에 적합한 야생식물의 비율이 유난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옥한 초승달지대에 속해 있는 지중해성 기후대는 서쪽으로 더 연장되어 남유럽과 남아프리카 서북부의 많은 부분을 포함한다. 그리고 세계에는 그와 유사한 지중해성 기후를 가진 곳이 4군데나 더 있다. 캘리포니아,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서남부 아프리카 공화국 등이다. 그러나 이들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는 비옥한 조종달 지대와 앞을 다투어 식량 생산이 일찍 시작되기는커녕 아예 토착적인 농업을 시작하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과연 서유라시아의 이 지중해성 기후대에는 어떤 남다른 이점들이 있었을까? 비옥한 조종달지대는 다른 지중해성 기후대에 비해 적어도 5가지 이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첫째, 서유라시아에서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중해성 기후대가 있다. 따라서 그보다는 작은 오스트레일리아 서남부나 칠레의 지중해성 기후대에 비해 야생 동식물도 다양하다. 둘째, 지중해성 기후대 중에서도 서유라시아는 계절별, 연도별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지역이다. 그러한 변화 때문에 그곳의 식물군도 진화해 한해살의 식물의 비율이 유난히 커졌다. 종의 다양성과 한해살의 식물의 높은 비율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합쳐져 결국 서유라시아의 지중해성 기후대에 가장 다양한 한해살의 식물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식물이 공부하다는 것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는 지리학자인 마크 볼름러가 연구한 야생 볕과 식물의 분포 상황을 보면 더욱 분명히 된다. 볼름러는 세계에 존재하는 야생 볕과 식물 수천 종 중 종자가 가장 큰 56종을 가려내 일람표를 작성했다.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들은 모두 볕과 식물의 중간 값에 해당하는 종자보다 적어도 10배 이상 종자가 무거운 것들이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모두가 원산지는 바로 지중해성 기후대이거나 그 밖에도 계절에 따라 건조해지는 환경들이다. 더 나아가 이 식물들은 비옥한 초속달지대를 비롯해 유라시아의 지중해성 기후대에 속하는 몇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그곳의 초기 농경민들은 선택의 폭이 엄청나게 넓었던 셈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볕과 식물 56종 중 자그마치 32종을 독차지했으니 말이다. 특히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최초의 중요 농작물에 포함되어 있던 보리와 에머밀은 그중 56종 중에서도 종자 크기가 각각 3위와 13위를 차지했다. 그와 대조적으로 칠레의 지중해성 기후대에는 그 같은 우수종이 2종밖에 없었고 캘리포니아와 남아프리카에는 각각 1종씩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서남부에는 아예 전무했다.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인류사의 흐름을 설명하는 일이 크게 진척된 셈이다. 비옥한 초승달 지중해성 기후대의 세 번째 이점은 짧은 거리 안에서도 고도와 지형 변동이 심하다는 점이다. 이곳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점, 사해도 있지만 테헤란 인근에는 해발 5,600m에 달하는 산맥도 있다. 그와 같이 고도 변동이 심하면 환경도 다양해도 농작물의 잠재적 조상인 야생식물도 매우 다양해진다. 산맥 부근의 거처지대에는 강의 범람원과 사막이 있어서 관계농업에 적합하다. 그와 대조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서남부의 지중해성 기후대는 물론이고 그보다는 정도가 덜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서유럽의 지중해성 기후대도 고도, 생식지, 지형 등의 변화가 있다. 비옥한 초속달지대의 고도차가 심하다는 것은 곧 수확기가 제각각이었다는 뜻이다. 높은 고도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은 낮은 고도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에 비해 종자를 늦게 생산한다. 그래서 수렵 채집민은 곡물이 익는 속도에 따라 산비탈을 올라가면서도 수확할 수 있었다. 고도가 일정한 곳에서 자라 모든 곡물이 한꺼번에 연거는 바람에 수확기가 집중되어 어쩔 쩔면은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재배가 시작되자 산비탈에서 자라면서 불규칙한 비에
의존하던 야생 곡류의 종자를 최초의 농경민들이 가져다가 물이 풍부한 하천 유역에 심는 것은 간단한 일이었다. 그곳에서는 식물이 더욱 안정적으로 자라며 강우량에도 덜 의존했기 때문이다. 비옥한 초승달지대가 짧은 거리 안에서도 생태학적으로 다양했던 것은 네 번째 이점과는 또 한계가 있었다. 그것은 소중한 농작물의 야생 조장뿐 아니라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의 야생 조장도 풍부했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서남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의 지중해성 기후대에는 가축화하기 되기에 적합한 야생 포유류의 수가 적거나 아예 없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는 대형 포유류인 염소, 양, 돼지, 소가 매우 일찍부터 가축화되었다. 개를 제외한다면 이 네 종은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먼저 가축화된 동물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오늘날에도 그 동물 네 종은 전 세계의 가축화된 포유류 중 가장 중요한 5종에 포함된다. 그러나 그들의 야생 조상이 가장 많이 분포했던 지역은 비옥한 초승달지대 안에서도 각각 조금씩 달라서 그 네 종은 각각 다른 곳에서 가축화되었다. 양은 아마 중부였을 테고 염소는 고도가 높은 동부 이난 자그로스 산맥이나 서남부 레반트 지역, 지중해 동부 연안의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등 옮기는 돼지는 중북부, 소는 아나톨리아를 포함하는 서부에서였을 것이다. 이 네 종의 야생 조상이 많았던 지역은 그렇게 각각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충분히 가까운 곳에서 살았으므로 일단 가축화된 이후에는 각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쉽게 옮길 수 있었고, 따라서 결국 네 종 모두 비옥한 초승달지대 전역에 퍼졌다.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농업은 초기에 작물화된 식물 8종, 즉 창시작물, 그 지역에 또 어쩌면 전 세계의 농업을 창시한 작물이므로가 함께 시작되었다. 그 창시작물 8종은 곡류인 에모밀, 외토밀, 보리와 콩류인 렌즈콩, 완두콩, 병아리콩, 쓴갈퀴, 살갈퀴, 그리고 섬유작물인 아마였다. 8종 중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아나톨리아 지파에서도 널리 자생한 식물은 아마와 보리 두 가지뿐이다. 창시작물 중 2종은 분포 지역이 매우 좁아서 병아리콩은 터키 동남부에 국한되었고 에모밀은 비옥한 초승달지대에만 국한되었다.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는 토종 야생 식물만 작물화했고 해도 충분히 농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다른 곳에서 야생 식물을 작물화된 농작물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창시 작물 8종 중 2종은 비옥한 초승달지대 외에는 자생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지역에서는 아예 작물화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적당한 야생 포유류와 식물이 있었기 때문에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옛 사람들은 집약적인 식량 생산을 위한 우수하고 균형 잡힌 생물 조합을 금방 구성할 수 있었다. 그 조합에 포함된 곡류 3종은 탄수화물의 주된 공급원이었고, 홍류 4종에는 각각 20에서 25%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가축 4종은 단백질이 주된 공급원이었고, 부족한 부분은 밀의 풍부한 단백질로 보완했다. 아마는 섬유와 기름, 아마유라고 하는데 아마의 씨는 40%가 기름이다. 의 공급원이었다. 그리고 동물의 가축화와 식량 생산이 시작되고 나서 몇 천 년이 지난 후 동물은 털, 생계질, 운송 등을 위해서 또 이용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초기 농경민들이 농작물과 가축은 인간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경제적 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의료, 견인류, 운송 등을 두루 충족하게 되었다.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식량 생산이 일찍 시작될 수 있었던 마지막 이점은 지중해 서부 연안을 포함하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 지역에서는 수렵 채집 생활의 경쟁력이 약했으리라는 점이다. 서남아시아에서는 큰 강이 별로 없고 해안선도 짧아서 수산 자원이 비교적 빈약했다. 고기를 얻기 위해 많이 사냥했던 중요한 포유류 중 하나가 가젤이었다. 이들은 원래 큰 무리를 이루고 살았지만 인류가 늘어나면서 남획되어 수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곧 식량 생산용 동식물들이 수렵 채집용 동식물보다 우세해졌다. 또 식량 생산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공유에 기반을 둔 정주용 전략들이 있었으므로 수렵 채집민은 쉽게 농업과 목축 쪽으로 기울었다.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경우 수렵 채집으로 식량 생산이 비옥한 경우 수렵 채집에서 식량 생산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전환했다. BC 9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아직 농작물이나 가축을 전혀 갖지 못해 전적으로 야생 먹거리에 의존했는데 BC 6000년경 이전에 일부 식물인 일부 사회는 이미 농작물과 가축에 거의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다. 중앙아메리카 상황은 이와 강하게 대비된다. 이 지역에서는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이 칠면조와 개 두 종뿐이었다. 거기서 나오는 고기의 양은 소, 양, 염소, 돼지 등보다 훨씬 적었고 중앙아메리카의 주식인 옥수수는 이미 설명했듯이 작물화 과정이 까다로워 아마도 발전 속도가 느렸을 것이다. 그래서 중앙아메리카의 가축화 작물화는 BC 3500년경에 비로소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연대는 아직도 매우 불확실하다. 최초로 가축과 작물을 개발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유랑 생활을 하던 수도세민이었고 정착 촌락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BC 1500년경에 이르러서였다. 고대인의 민족 생태학적 지식 활용 이상으로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식량 생산이 일찍 시작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점을 살펴보았지만 그곳 사람들에게 과연 남다른 점들이 있었는지는 굳이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사실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 지역의 식량 생산은 동식물이 그렇게 우수해진 까닭은 그곳 사람들이 어떤 생물학적 변별 특징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진지하게 주장한 사람들은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기후, 환경, 야생 동식물 등의 수많은 변별 특징만으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유기뉴와 미국 동부에서 도착적으로 시작된 식량 생산용 동식물은 그 우수성이 많이 떨어졌다. 그렇다면 그 두 지역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을까? 그러나 이들 지역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세계 각지에서 식량 생산이 독립적으로 발전하지 못했거나 발전하기 했어도 그 동식물이 덜 우수한 지역과 관련이 있는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첫째로 수렵 채집민이나 초기 농경민은 과연 자기 지역의 야생종과 그 쓰임새를 잘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소중한 농작물이 될 수 있는 조상 동식물을 모르고 지나치기도 했을까? 둘째로 만약 그들이 토종 동식물들을 잘 알았다면 그들은 그 지식을 활용해 가장 유용한 종들을 가축과 작물화했을까? 아니면 어떤 문화적 요인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의 분야가 있다. 민족 생태학이라는 이 학문은 사람들이 자기 지역 환경의 야생 동식물에 대해 가진 과학적인 지식 체계를 연구한다. 그러한 과학 연구는 특히 전 세계에 얼마 남지 않은 수렵 채집 민족과 아직도 야생 먹거리나 자연 생산물에 크게 의존하는 민족들에게 집중되었다. 그 연구 결과는 대개 그 같은 민족들은 걸어다니는 자연사 백과사전이라 할 정도로 적어도 1000여 종이 넘는 동식물의 이름을 자기 지역으로 알 뿐만 아니라 각 종의 생태학적
특성, 분포, 잠재적 쓰임새 등에서 등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람들이 점점 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에 의존하게 될수록 그가 든 정통적 지식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라져. 현대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을 이르는 야생볕과 식물과 야생콩과 식물조차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전형적인 예를 들어보자. 나는 지난 33년 동안 뉴기니에서 생태 탐사를 했다. 현장에 나갈 때마다 아직도 야생 동식물을 많이 이용하는 뉴기니인과 동행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포레족 동료들과 나는 다른 부족이 길을 막고 있어서 보급 기지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글에서 굶주리고 있었는데 한 포레족 남자가 찾아낸 버섯을 커다란 배낭에 가득 담아 야영지로 돌아와 굽기 시작했다. 드디어 식사 시간. 그런데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저 버섯이 독이 있으면 어쩌지? 나는 포레족 동료들에게 일부 버섯에는 독이 있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고 안전한 버섯과 위험한 버섯을 구별하기 어려워서 미국의 전문적인 버섯 채취인조차 죽는 일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우리 모두가 배가 고프기는 하지만 굳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다고 천천히 말을 했다. 그러자 내 동료들은 화를 내면서 설명들 것이 있으므로 입 닥치고 듣기나 하라고 말했다. 당신은 벌써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수백 가지 나무나 새의 이름을 꼬치꼬치 캐먹고 다녔는데 어떻게 버섯 이름도 모를 거라면 우리를 모욕할 수 있는가? 독버섯과 안전한 버섯도 구별하지 못할 만큼 멍청한 놈들은 미국인 뿐이다. 그리고는 식은 버섯들을 29가지나 말해주었다. 각각의 종에 대해 포레족 언어로 된 이름은 물론이고 숲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장소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이것은 탄티라는 버섯으로 나무에서 자란다. 먹어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맛이 썩 좋다. 내가 유기인을 데리고 이 섬의 다른 지역으로 갈 때마다 그들은 항상 거기서 만나는 다른 유기인과 그 지역 동식물에 대해 얘기를 주고받는다. 그러나 쓸만해 보이는 식물이 있으면 자기 마을로 가져가서 심어본다. 이렇게 내가 유기인에게서 경험한 내용은 다른 지역에서 전통적인 민족들을 연구한 민족 생태학자들의 경험과는 일치한다. 그러나 사실상 그 민족들은 조금이라도 식량을 생산하거나 아무튼 종전의 수렵차 주민 사회가 부분적인 변화를 겪고 난 후 이 세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식량 생산이 시작되기 전, 즉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야생종에 전적으로 의존해 먹거리를 구하던 시대에는 야생종에 대한 지식도 훨씬 더 자세했을 것이다. 최초의 농경민들은 생물학적 현생 인류가 자연계에 밀접하게 의존해 들면서 수만 년에 걸쳐 축적한 지식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야생종의 잠재적 가치가 최초 농경민들의 눈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해 보인다. 그 문제와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고대 수렵체민과 농경민도 그렇게 민족 생태학적 지식을 잘 활용해 야생식물을 선택하고 재배하게 되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 검사는 시리아의 유프라테스강 유역 가장자리에 있는 텔 아부 후레야라는 고고학적 유적지에서 이루어졌다. 그 지역 사람들은 BC 1000에서 BC 19,000년에 이미 1년 내내 촌락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때까지는 아마 수렵체殖민이었다. 농작물 재배는 BC 9,000년경 시작된 것이다. 고고학적인 고든 힐먼, 수전 칼리지, 데이비드 해리스 등은 그 유적지에서 탄화된 식물 잔해를 다량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곳에 거주한 사람들이 다른 곳의 야생식물을 유적지로 가져왔다가 깨내버린 찌꺼기로 보였다. 이 과학자들은 700개 이상 샘플을 분석했다. 각각의 샘플에는 70종이 넘는 식물에서 나온 평균 500알 이상의 확인 가능한 종자들이 들어있었다. 이 탄화된 종자들을
조사한 결과 현재로서 확인할 수 있는 식물들을 제외하고 확인된 식물들만 보더라도 그 유적지의 전략들은 엄청나게 다양한 자그마치 157종 식물을 채취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촐량민들은 몹시 고지식한데 과연 눈에 띄는 종자식물을 모조리 주워 집으로 가져와서 함부로 먹었을까? 대부분 종에는 독이 들었고 먹을 수 있는 식물은 극소수에 불과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다. 야생식물을 157종이나 채취했다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마구 주워 모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밖에도 그 주변에 자생하는 종들이 많았다. 그러나 탄화된 잔해에서 발견되진 않았다. 선택된 157종은 세 부류로 나뉜다. 그중 많은 것 종은 독이 없어서 즉시 먹을 수 있다. 또 콩류와 겨자과에 속하는 식물들은 종자에 독이 있지만 독소를 간단히 제거할 수 있어서 금방 종자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몇 가지는 전통적으로 염료나 약품 공급원으로 사용되던 식물의 종자였다. 선택된 157종에서 발견되지 않은 야생종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잡초들을 포함해 인간에게 쓸모가 없거나 유해한 종들이었다. 그러므로 테라부 후레이라의 수렵 채집민은 야생식물을 닥치는 대로 주워 먹으면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현대의 유기인에 못지않게 토종 야생식물들을 잘 알았으며 그 지식을 활용해 가장 유용한 종자식물들과 선택하여 집으로 가져왔다. 그러나 이렇게 채취한 종자들은 곧 작물을 향한 무의식적인 첫 단계의 재료가 되었을 것이다. 고대인들이 민족 생태학적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에 대한 또 한 가지 예는 BC 9000년에서 BC 8000년의 루르단 유역에 있다. 이 지역에서는 그 시기에 농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최초로 작물화된 곡류는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생산적인 농작물에 속하는 보리와 에머밀이다. 그러나 텔-아비브 후레이라에서 그랬던 이 부분에도 종자가 열리는 야생식물이 수백 종 자랐을 것이다. 그 중에서 100종 이상은 먹을 수 있어서 식물의 작물화가 시작되기 전에도 사람들이 채취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보리와 에머밀을 최초의 농작물을 만들었을까? 요르단과 유역 최초의 농경민들은 이 식물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토종 야생 곡류 중 실제로 보리와 에머밀이 가장 좋은 것이었기 때문일까? 이스라엘 과학자 오포 바르 요제프와 모르데카이 키슬레프는 바로 이 문제에 덤벼들어 오늘날에도 요르단 유역에서 자생하는 야생볕과 식물들을 조사했다. 그들은 종자가 너무 작거나 맛이 없는 종들을 제외하고 이 볕과 식물들 중 가장 맛있고 종자가 큰 20종을 추려냈다. 그 속에는 물론 보리와 에머밀도 끼어 있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를 제외한 21종의 후보가 모두 똑같이 유용하지는 않았다. 전체 23종 중 보리와 에머밀이 여러 가지 기준에서 최선이었음이 밝혀졌다. 종자가 가장 큰 것은 에머밀이고 보리가 그 다음이다. 야생 상태에서 보리는 23종 중 가장 풍부하게 자생하는 4종에 포함되고 에머밀은 그 중간 정도다. 그리고 보리는 그 유전학적, 형태학적 특성 때문에 앞장에서 논의했던 종자 분산이나 발화, 억제물 측면에서 신속하게 유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에머밀에도 이에 상당한 장점들이 있다. 에머밀은 보리보다 효율적으로 수확할 수 있으며 곡류 중 특이하게도 종자와 껍질이 밀착되지 않는다. 그 밖에 21종의 단점에는 종자가 작다는 것, 물량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 그리고 일부는 한 해살이가 아니라 여러 해살이 식물이어서 설령 재배하더라도 진화가 느릴 수밖에 없다는 것 등이 있다. 그러므로 요르단강 유역 최초의 농경민들은 이
이용 가능한 야생 벽과 식물 가운데 가장 좋은 23종 중에서도 가장 좋은 22종을 선택한 것이다. 물론 종자 분산과 발화 억제물에 생긴 신화적 변화는 최초의 농경민들도 전혀 예기치 못한 결과였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그들이 다른 공류를 내버려 두고 보리와 모미를 채취해 집으로 가져와서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의식적인 선택으로 종자, 크기, 맛, 풍부한 물량 등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을 기준으로 삼은 선택이었다. 텔 아부 후레이라는 이 사례와 마찬가지로 요단강의 사례도 최초의 농경민이 토착종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지역 토종식물에 대해 당시 그들만큼 잘 아는 사람들은 현대의 전문적인 식물학자들 중에서도 손꼽을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그들이 작물화에 적합한 쓸모 있는 야생 식물종을 재배하지 않고 퍼뜨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